그야말로 외교 빅데이입니다. G7 확대 세션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잠시 후 미국, 일본 정상과 3국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외교 일정이 참 많았는데 보니까 앞서 리포트에 나왔지만 위령비에 참배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침 굉장히 이른 시간에 그 위령비의 양 정상이 참배를 하셨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사실 이 양 정상이 같이 참배를 한다는 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되었지만 53년 만에 처음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대통령이 그쪽 히로시마 위령비에 참배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네. 일본 총리로서는 이제 1999년에 오부치 총리가 이제 한국인 위령비에 참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양 정상이 같이 한국인 위령비라고 하는 곳에 같이 헌화를 하고 참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일 관계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부여를 나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히로시마 그 원폭 피해로 인해서 사실 돌아가신 분들이라든가 그 피폭하셨던 그런 많은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소외를 많이 당하고 계셨었고 많이 이렇게 사실 그 재조명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외된 계층, 어려운 환경에서 처해서 고통을 받으셨던 그런 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하고 또 과거를 직시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사실 지난 7일에 방한을 했을 때 서울 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게 좀 큰 반향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별도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배경이 있었을까요? 뭐 5월 7일 날 사실 이미 말씀으로 얘기를 기시다 총리가 가슴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말보다는 사실 행동으로 그 사실을 좀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참배를 하고 바로 이제 연이어서 히로시마 평화공원 안에 있는 그런 회의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이제 양 정상이 모두 발언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그 어떤 과거사라든가 그런 위령의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언급은 겹쳐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간상 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그 참배 현장에 보면 이제 실제 피해자들도 나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소외가 됐길래 그런 거에 감동을 하느냐에 대한 또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그 히로시마에서 원폭으로 인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이 자의적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러니까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지만 강제징용이라든가 학도병이라든가 어떤 이런 전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가셔서 희생을 당한 그런 분도 많았고 또 원폭이라고 하는 초유 사상의 그런 일을 겪었을 때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폭자라고 하면은 그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취업의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이 이렇게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이제 좀 그 아픈 그런 과거를 갖고 계시는 분들, 특히 소외되신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그분들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와서 참배를 해줬다,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53년 만에 10초 정도의 참배였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담은 참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셔틀 외교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확보가 된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다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은 거리두기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제 셔틀 외교가 복원되고 아까 말씀하신 한 2달 정도가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셔틀 외교 복원 이후에 많은 이제 양자 회담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 한 번에 어떤 뭐 이런 계기로 해서 어떤 사죄와 반성이라든가 어떤 과거사에 대한 양 정상의 어떤 새로운 발언이라든가 담화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보다는 아까 이번에 그런 같이 위령비에 참배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행동으로 좀 보여주는 것도 같이 수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은 봐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뒤에는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6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이 다시 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건데 먼저 개략적으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예, 작년이었죠. 그 G20 프놈펜에서 열린 그 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제 11월 달에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로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역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것이 북핵 미사일에 대한 억제력 강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한미일이 공통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주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이제 4월 26일이었죠. 우리 그 윤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을 하셔가지고 NCG 핵 협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설한다 하니. 한미 간에 이런 그 어떤 결과도 도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안은 사실 한반도의 안보, 특히 북한의 이제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한반도를 안전하게 그러니까 안전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미국과 공조를 하고 협력을 해 나갈지, 그리고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이슈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 미국이 워싱턴에서 합의한 그 핵 협의 그룹 있잖아요. NCG. 여기에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 일본이 참여한다고 한다면은 반대하지는 않겠다, 배제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NCG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이제 신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어떤 아직 그 밑그림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부적인 사안은 아직 그 결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여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어떨거나 한미 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 이제 핵 협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비단 미 간에뿐만이 아니라 일본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핵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반도 부근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이제 협의를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다만 이것은 또 일본의 이제 국내적인 안보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서부터 이제 비핵 3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고수를 하고 있고 이번 이제 히로시마에서도 사실 핵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또 이제 이런 피폭, 그러니까 원폭 피해를 입은 이제 세계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폭탄이라든가 핵 무기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그 일본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트라우마가 많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핵 전략 자산이 이 일본이라든가 한반도 부근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일본에서도 좀 새로운 어떤 정리된 안보 정책이라든가 논의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의 참여는 뭐 배제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아마 조금 더 이제 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협력 분야가 될 텐데 반도체 관련된 공급망 확보.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소부장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어떤 게 나올까요? 이번에도 아마 이제 그 어제였죠. 그러니까 5월 20일 날 이제 G7 공동 성명에서도 이제 나온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그러니까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동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냐면 결국은 과거 이제 그 일본,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과거 문제, 그 안보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히토류를 수입을 그러니까 제한을 한다라든가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보복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한테 있어서도 뭐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주요 이제 핵심 기술에 이제 필요한 그러한 부품이라든가 원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원활하게 그런 의견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는 적어도 그런 경제적 공급망을 안전하게 확보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아까 뭐 핵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안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기후라든가 어떤 우주라든가 AI의 신흥 이제 이런 뭐 사이버 이런 분야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흥 안보로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경제적인 안정적인 경제 안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앞서 위원님께서 위령비 참배에서도 시간 문제를 좀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한미일 정상회담도 시간이 좀 빡빡하게 잡혀가지고 뭔가 구체적인 사안들은 다음 회담으로 뭐 미뤄질 수도 있다. 공동 성명도 없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작용을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뭐 정상회담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공동선언이나 공동성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G7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세계 이제 7개국 정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1등부터 7등까지 이제 모여서 각국에 이제 필요한 어떤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번 히로시마에서는 이제 일본이 당연히 의장국이었지만 기시다 총리가 그 7개국 이외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또 8개국에 이제 초청국을 했고 네. 또 EU라든가 이런 뭐 하다 보니까 거의 한 20명이 훨씬 더 넘어가는 그런 큰 정상회의가 그 다자회의가 이렇게 마련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우리 그 대통령께서도 양자회담도 하고 굉장히 많은 정말 촘촘한 그런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최국인 일본도 굉장히 촘촘한 그런 양자회담뿐만 아니라 다자회를 지금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2박 3일이라고 하죠. 굉장히 짧은 그런 시간 내에서 많은 회의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뭐 한미일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지라도 그쪽에 그 어떤 큰 그런 다자회의에서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실 정상회담에서는 시간이 많이 이제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그 정상회담 하기 전 어떤 실무자 회의담이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조금 더 뭐 확정적인 그런 공동선언을 할 때는 사전에 실무자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번 같은 이런 이제 정상회의가 먼저 있으면 이제 후속 조치로 그 이후에 이제 실무자들이 모여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메꿔가는 그런 형식을 많이 취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네. 정상회의를 이제 한미 정상회의를 하고 어떤 큰 그림을 이제 짜여지면은 그 이후에 이제 실무자들이 그 안을 이제 내용을 채워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해 봅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 예. G7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많은 나라가 왔는데 깜짝 방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예, 예. 우리나라는 젤렌스카 여사가 왔고. 근데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 러시아도 함께 있는 와중에 이 군사적인 지원의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될까요? 지난번에 5월 16일이었죠.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이제 젤렌스카 여사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고 윤 대통령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네. 이때 이제 그 젤렌스카 여사가 요청을 했던 그런 사안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뢰 제거라든가 어떤 또 구급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한국의 지원을 또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또 재건 사업에 한국에 좀 참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역시 이제 지켜봐야 할 부분은 이제 군사 지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러시아라고 하는 또 우리와
또 다른 이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걸 봤을 때에는 네. 제가 보기에는 비살상 무기,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에 많은 걸 좀 한정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깜짝 방문을 한 거는 이번 이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만 이제 가장 큰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 핵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법치에 이제 기반을 둔 국가들과의 연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또 하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제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러시아의 어떤 침공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깜짝 방문을 해서 G7 확대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좀 주목을 받고 그다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좀 요구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G7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사는 나라 순서대로 우선 있는데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양분되는 듯한 모습이 현재 보여지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 없는 세상이나 좀 더 좋은 경제를 위해서 힘을 합친다라는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뭐 우리도 사실 뭐 그 한미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우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 번영 자유라고 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도 중국 특정 국가를 배제해야 한다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구도상 이제 한미일이 굉장히 촘촘하게 만나고 좀 더 협력하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려지고는 있습니다만은 필요할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중국과 협력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열어놓는다고 이제 열어놓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건 사실 유럽입니다. 네. 특히 에너지 이런 분야에서의 제대로 이제 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작년 겨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마다 각각의 이제 추구하는 어떤 이제 국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미일이라든가 어떤 G7이라는 게 공동의 이익은 있지만 또 각국별로 각자 추구하는 그런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큰 그림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기 국익에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다른 또 전략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북핵도 그렇고 또 러시아의 핵 위협도 그렇고 이게 히로시마라는 장소가 또 장소이니만큼 G7 정상들이 낸 공동 성명이 더 무겁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G7 정상들의 공동 성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G7 공동 성명에 대해서 뭐 다양한 이제 얘기가 많이 이제 도출이 되었어요.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북핵 미사일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특히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제 비난이라든가 아니면 또 일방적인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어떤 중국의 이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대한 우려 또 이제 같이 언급이 이제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이제 신흥 개발 도상국들에 이제 대해서 도 경제적으로 이제 타국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뭐 대항을 해야 한다라고 소위 말하는 그 틀을 마련해야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논의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많이 이제 부각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디지털, 환경, 보건, 젠더 이런 이제 논의도 이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히로시마 AI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AI에 대한 논의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그 쓰레기를 뭐 2040년까지 이제 제로로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런 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약 이제 480억 달러 이상의 뭐 지원금을 좀 마련을 하겠다 이제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참여라든가 이런 걸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요즘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후쿠시마 이제 네, 원전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도 같이 이제 공동 성명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IEA가 하는 이제 검증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한다라고 하는 라는 이제 얘기가 그렇게 돌출이 되었죠. 예, 지금 뭐 들어온 속보 잠시 전해드리면 한미일 정상이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현장의 모습은 조금은 있으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렇게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한다는 점 앞서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이 정상회담 자체가 짧게 만나고 끝나는 게 G7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는 나오지 않겠다. 하지만 북핵 문제만큼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북핵을 더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미 이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라고 하는 것은 정보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다시 재확인이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번에는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위해서 만난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논의되었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작년 이제 11월 달에 있었던 G20에서 있었던 논의를 조금 다시 재확인하고 재검토하고 향후에 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인가 하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뭐 미사일 경보나 정보 공유 강화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뭐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선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본토를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날아온 미사일 때문에 고민이 좀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그 뭐 제2연рат이라고 해서 이제 미사일이 그 오는 지점이 사실 일본은 이제 영공을 통과할 때도 있고 그렇죠. 떨어지는 지점이 EEZ 이제 일본의 영해 안에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북해도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어서 주민들의 동북지방 이쪽 위쪽으로 날아가는 그런 주민들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도의 정찰 위성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좀 유리하다고 본다는 것은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능력을 갖고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유리한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찰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날라오는 미사일이 낙하되었을 때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그 능력을 우리보다는 조금 더 우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런 정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경유를 해서 사실 이렇게 한일 간에 이렇게 공유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역시 미사일이 이제 발사를 해서 떨어질 때까지 대응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 공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억제력 강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일본도 모두 그 굉장히 그 자국의 안보에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게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예,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조금 전에 한미일 3국의 정상회담이 시작됐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정상회담 핵심 의제가 역시 3국의 안보 협력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그 푸놈펜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진전이 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4월 13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고체 연료를 이제 그 사용한 미사일이 발사가 됐고요. 네, 이것을 잠시만요. 예. 지금 아마 이 화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한미일 정상이 이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앞에 사진을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모여서 짧은 시간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은 되지만 북핵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경제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G7 정상회의의 이제 주최자, 호스트 역할을 하면서도 본인의 역할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G7의 주최자라면. 네. 그 일본의 이제 역대 총리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내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권 교체라는 게 자주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도 과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침체기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어떤 그 리더십을 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분야에 있어서 사실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총리를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지만 지지율이 높고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외교력을 발현하는 그런 부분을 많은 그런 기회를 그 기회에서 많은 걸 이제 찾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나카소네와 뭐 레이건 간의 어떤 그런 굉장히 긴밀한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돌아가신 그런 아베 총리와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어떤 긴밀한 유대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 이제 미일 동맹 강화, 그다음 미국과 일본과 대등하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총리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지지율을 이제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장기 집권이라든가 어떤 이제 자민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 왔죠. 특히 이번에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2016년에 한번 이제 G7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이제 외무 대신이었고 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와서 이제 헌화를 했던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2016년 이후에 약 7년 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시 본인의 어떤 그 지역구이자 고향인 곳에서 G7 수총리로서 네. 이제 G7을 네. 이제 연다라고 하는 것은 기시다 총리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이제 행보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로 봤을 때는 예. 굉장히 기시다 총리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고 뭐 외무상으로서도 한번 하고 또 총리로서도 한번 히로시마에 이런 큰 정상회의를 G7 열린 정상회의를 하고 또 이번에는 또 많은 초청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의 고향인 곳에서 전 세계의 중요한 인물들과 양자회담을 하고 이렇게 주요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외교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다라고 네. 볼 수 있고 네. 아마 이 G7 이미 이제 기시다 총리가 3월 달 이후부터 이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7 이번이 끝나게 되면은 네. 아마 지지율이 더 많이 올라가서 예, 지금 뭐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10여 분 정도 지나서 이제 3자 회담은 종료가 됐는데 아마 뭐 여러 얘기는 뒤에 다 나오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상을 워싱턴 3자 회담에 초청을 했다. 그 의미는 이제 현재 모여서 G7에서의 3자 회담에서는 간략한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자 이런 의미 같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뭐 10여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거기에 통역이 또 들어가고 하면은 전혀 거의 한마디씩이죠. 그렇죠. 뭐. 거의 네. 한 마디씩밖에는 말씀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뭐 하여튼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워싱턴에서 이제 3자 회담을 하자라고 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마 이제 시기는 언젠지는 이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그 전에 조금 더 이제 안보 대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의제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시는 모습은요. 조금 전에 한미일 정상이 3자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서 함께 악수를 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조금 전에 끝났다고 속보가 들어왔고요.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상을 워싱턴 3자 회담에 초청했다는 내용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벌써 세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도 지난달에 만났고 또 일본 총리와도 이달 초에 또 만났고 뭔가 이렇게 셋이 아니면 양자가 이렇게 모이는 모습이 굉장히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또 중요한 핵심 그 전략 중에 하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는 당연히 한미 동맹,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그런 과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맞춰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잘 외교적 일정에 맞춰 촘촘히 한일 간의 관계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도 좀 강도 높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든가 어떤 경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이지만 자주 이렇게 정상 간의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네.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일본 어느 한쪽을 편들어주는 게 굉장히 애매해서 양국이 잘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 은연중에 많이 보였습니다. 아마 워싱턴에서 3자 회담을 하면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미국이요? 네, 미국이요. 예, 지금 사실 미국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어떤 본인의 영향력을 유지를 하고 하기 위해 중국을 견제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굉장히 미국한테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관계가 좋지 않고 자꾸 틀어지고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 미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도 그랬지만 한일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관계가 나빴을 때는 관계를 좋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제 선제적인 작년 이제 취임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네. 그 다음에 3월 6일 이제 강제징용 해법안을 얘기를 하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3월 16일 날 이제 12년 만에 그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이제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이제 5월 7일이었죠. 기시다 총리가 이제 답방을 하면서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되었고 이러한 이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 일본의 입장에서도 뭐 굉장히 좋은 거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이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 미국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미일이라고 하는 안보 협력이나 경제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관계를 좋게 한다라고 하는 건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고 이런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워싱턴에서 한미일 그런 회의도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끝난 가운데 한국과 일본 정상이 기회가 닿는 대로 셔틀 외교를 지속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속보로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G7 정상회의가 예상했던 대로 좀 짧게 끝났습니다. 한 10분 남짓 정도 이제 걸렸던 것 같은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얘기, 또 굉장히 또 핵심적인 얘기가 오갔을 것 같거든요.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예, 주로 얘기가 되는 것은 이제 어제 그러니까 G7 공동성명에서 나왔던 이제 그 북핵 문제가 이제 가장 제일 먼저 화두로 아마 나왔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경제 협력 분야겠죠. 반도체라든가 어떤 AI나 이런 분야에서의 어떤 협력을 얘기를 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아마 이 큰 틀에서 이 두 가지 아마 틀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뭐 통역을 넣고 하게 되면은 네. 거의 그냥 인사 정도고 하니까 또 구체적인 그런 안보다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아마 그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이게 그 G7이 5월 19일부터 21일 오늘이 이제 최종일이긴 합니다만 하루 전날 그 일본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일 정상회담을 했었었는데 이 미일 정상회담 중에서도 이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더 진전시키겠다라고 이제 기시다 총리가 얘기를 한 거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걸 보더라도 결국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역시 이제 아시아에 있어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이제 갖춰진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진전된 것은 아까 그 지금 나온 워싱턴 회의라든가 이제 향후 있을 이제 한미일 정상 회의 등을 통해서 네. 좀 더 진전된 내용들이 아마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통 미국 입장에서 물론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수립을 위해서 즉 중국과의 어떻게 보면 대결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경제적인 분야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좀 튼튼히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한 국가의 어떤 그런 뭐 국익을 위해서 누가 따라오고 하는 이런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다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일본의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반도체고 지난번에 한국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도 제일 먼저 평택 삼성 공장에 가서 그 삼성 반도체 거기 시찰을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이 정도로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이제는 일방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한국도 일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논의가 되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한미일 물론 이제 북핵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네.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디에든지 다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어떤 강자 한국과 어떤 식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협력해 나갈지가 일본도 미국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 네. 오늘 오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 정상회담, 한일 회담과 관련해서 결과 브리핑이 있습니다. 한일 정상이 기회가 닿는 대로 셔틀 외교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한미일 긴밀 공조에 또 공감을 했다고 하고요. 또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전기를 맞았다. 그리고 각급에서 긴밀 협력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로 했다. 또 법집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강조했다는 내용이 한일 회담 결과에서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한일 회담 결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셔틀 외교는 좀 복원이 된 걸로 보입니다. 발표된 내용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이미 이제 두 차례에 걸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다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한 벌써 2달밖에는 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에까지 논의가 이렇게 진전이 이루어진다는 건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사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과 뭐 작년만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었는데 네. 어쨌거나 3월달 이후부터는 지금 2달 만에 이렇게 한일 관계 개선이 되고 양국 간에 계속 셔틀 외교를 통해서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본 궤도에 올랐다. 네. 이제부터 이제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해 오던 것이 이제 가치 외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즉 법집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강조한다는 것 자체는 그동안 뭐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미국이나 일본이 계속해 왔던 세계 질서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FOIP라고 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도 작년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푸놈펜에서 G20에서 연설할 때 그러니까 한국식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자유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 보면은 한미일이 사실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의 어떤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의 목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롭고 열린 그다음에 법치 이런 것은 다 한미일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인도태평양에 있는 국가 대표적인 게 호주, 네. 뭐 인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아세안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국가들과 협력과 연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네. 한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 그리고 현재는 한국, 일본, 미국의 정상회의가 끝났다, 종료됐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 뭐 명확한 얘기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3국을 이제 워싱턴에서 만나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라는 정도까지만 얘기가 나왔다라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북한과의 관련성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북핵에 대한 위협은 이제 상수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상수로 봐야 됐고 아직 우리는 북한을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핵 보유국을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북한 자체를. 그러나 뭐 북한은 스스로 이제 핵 보유국임을 스스로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뭐 6차례에 걸친 이제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핵이라고 하는 또 그 핵을 탑재를 해서 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고도화된 그런 미사일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북핵 미사일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것이 위협으로 지금 변주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번 G7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한미일에 있어서도 사실 북핵 미사일 문제는 계속 앞으로도 향후 네. 상수로 계속해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G7 정상들이 이렇게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는데 사실 G7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런 북핵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명들을 냈지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었는가? 왜냐하면 북한은 어쨌든 이제 핵 개발을 했고 또 이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성명도 좀 과연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게 북한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제재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근데 뭐 역시 경제 제재를 해서 제재에 대한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의 워낙 이제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경제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김정은이 지시한 사안에 있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총동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핵 미사일을 단시간 내에 이제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북한의 그런 그러니까 핵 미사일에 대한 고도화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장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없지만 예. 사실 가장 뭐 많은 역할을 사실 해줘야 되는 건 사실 중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중국에게 관계 개선을 하는 거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북한을 좀 설득을 하고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좀 중국의 역할 그다음에 설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G7 이제 공동 성명에서도 물론 이제 중국의 일방적인 어떤 현상 변경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비난도 있지만 또 러시아를 설득하고 또 그러니까 북한을 이제 설득하는 그런 역할이 중국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것을 이번에 G7에서도 다시 한번 상기시켰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어떤 핵 미사일 도발에 있어서의 중국의 어떤 책임 그다음에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 좀 앞으로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일 정상에 대한 회담 결과 보도 자료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얘기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도 해볼게요. 네. 시찰단이 오늘 갔는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찰하고 오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뭐 성의껏 그 부분을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의구심은 또 있고요. 하지만 또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란 나라한테 처음으로 공개해 주는 건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후쿠시마 문제는 그 어려운 문제이죠. 왜냐하면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오염수, 그러니까 그 알프스라고 하는 그 처리수를 통해 처리를 해놓은 그런 그 처리수를 바다에 오염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하게 희석을 해서 방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그래서 이걸 처리수를 위한 공정 작업을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규제라든가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까지 IAEA에 이제 전적으로 그것을 이제 의뢰를 해왔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주도적으로 IAEA에 어떤 프로포절을 내고 이것을 좀 검증해 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방출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가장 그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사실 국가가 한국이죠. 인접국 중에서 가장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이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처리수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 얘기하는 그 처리수가 얼마만큼 바다에 오염을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근거가 과학적인 근거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유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게 안전하다 비안전하다를 그걸 떠나서 어떤 그 수치가 그 규제에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원자력
원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원전에서 냉각수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을 하고 바다에다 배출을 하는데 그 기준치를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를 IAEA가 그것을 이제 얘기를 그 수치로 해서 판단을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리가 21명이 그 전문가가 구성이 돼서 뭐 후쿠시마 원전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아마 그냥 이제 뭐 저 같은 뭐 일반 사람이 가서 이렇게 공정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그분들은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방출이 되고 그 방출이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는 사실상 육안으로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 그 일반 사람보다는 훨씬 더 이거가 잘 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또는 이것이 이제 바다를 나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것도 향후 뭐 세미나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도출이 되겠지만, 이런 사실 이게 IAEA라고 하는 어떤 그 국제 기구로부터 네. 후쿠시마 그 오염수의 농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 삼중수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보고서로 사실 받아보고 그 수치라든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찰단을 수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본에서 한국의 여론,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한국의 그다음 걱정이라든가 또 한국 국민의 그 기시다 총리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자국의 어떤 건강을 그 해치는 거나 그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찰단을 수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한국의 여론이나 한국 국민의 어떤 의견을 이제 존중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면담을 시작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면을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정부의 지원과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어느 정도의 수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지난번에 이제 5월 16일 날 그 대통령 숙사로 오셨던 젤렌스카 여사와 이제 했던 얘기에 대한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 정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두 분이 만나는 거는 이제 처음이고, 특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어떤 그런 살상이라든가 그런 뭐 그 반인도적인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에서 굉장히 대통령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것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젤렌스카 여사가 이제 요청을 했던 이제 지뢰의 탐지라든가 제거에 대한 그런 그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응급 구호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재건 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아마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모두 이제 궁금해하시는 어떤 그런 살상 무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살상에 관련돼서는 아마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언급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회담이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지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젤렌스키 대통령은 할 것이고,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더 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지원에 대한 약속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조건이라면 살상용 부분에 대한 무기 얘기가 잠깐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또 얘기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떨까요? 뭐 물리적으로 네.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렇게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네.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대통령 간의 어떤 얘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실무 차원에서 좀 의견이 조율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얘기는 좀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제 이전에 밝힌 내용은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한 우크라이나의 대면 회담이 이뤄진다고 했고요. 또 21일 오후에 약 30분 일정으로 예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이제 인도적 지원이잖아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전쟁 발발 이후에 우리 정부가 1억 달러, 그러니까 약 1,300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했거나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살상 무기 지원은 이제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이제 의원님 말씀께서는 이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겠다. 그럼요. 예.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금액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금 증가할 더 수가 증가가 있겠죠.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전쟁 이후의 재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그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굉장히 이게 빠르게 우리가 이제 재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과거 역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재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또 경제적인 복구, 지원 이런 사업도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제 이 전쟁 상황을 계속 지휘하다가 요 근래에는 유럽도 가고 이번에는 아시아 쪽도 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지원이 막바지에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또 이제 그런 가스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거나 하기에는 각자 각국이 처해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미국에 많은 부분을 좀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또 이제 동맹 관계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한국에게 그것을 좀 어필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7 국가들 모두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시다 총리도 이 G7 있기 전에 긴급하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그렇죠.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G7 국가들의 정상들과는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제 안면이 있고 면식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런 G7 히로시마 정상 회의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시다 총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배려를 한 그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참혹함,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비난 이런 것들을 조금 도출을 하기 위해서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거 수용을 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난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시아를 찾은 게 이번이 또 처음이라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미일 정상회담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이 얘기 관련해서 나온 것이 이제 북핵 문제 얘기할 것이다. 그다음에 경제 문제 얘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 부분이 워낙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얘기는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워싱턴에 한 번 더 다시 모이자라고 했는데 시간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음 재선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시기를 또 고려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정상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모여서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쯤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는 밑에 있는 이제 실무자들 또 안보 회의라든가 어떤 NSC 간의 어떤 전략 대화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미 의제들은 많은 걸 이제 논의를 한 상태에서 정상 간이 모여가지고 공동 성명을 내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향후 이제 각국의 이제 국내 사정을 좀 봐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바이든 대통령 간의 중간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도 G7 이후에 의회를 해산을 할 그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선거 전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게 되면 또 국내 문제에 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워싱턴 회의가 언제 이제 개최될지는 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러한 한미일 간의 어떤 워싱턴 회의를 개최하자, 3자 간의 회의를 개최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번 G7에서 한미일 정상 회의에 또 하나의 이제 뭐 성과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앞서 북핵 위협은 이제 상수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 한미일 동맹 삼각 공조를 좀 강화해서 이 북핵 위협을 좀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보도 자료에서도 한미 긴밀 공조에 공감한다 이런 내용이 또 있었다고 하고요. 이 한미 삼각 공조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될까요? 한미일 삼각 공조는 지금 뭐 과거에는 사실 지난 정부 때에는 한일 관계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 공조라고 하는 것은 잘 제대로 뭐 물론 있기는 있었습니다. 뭐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다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가 네. 우리 주도의 이제 어떤 한반도 평화를 더 지향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는 조금 더 부차원적이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조금 추구하는 어떤 정책이 조금 약간 변화가 있었고요. 그 추구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그런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한미일 삼각 공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계속 언급이 됩니다마는 반도체라고 하는 어떤 특히 경제 안보, 안정된 공급망을 서로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중 어떤 전략적 경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주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각 분야에서 서로 먼저 선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이 안정적으로 협력을 해오면은 그만큼 서로한테 이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네. 예. 뭐 계속해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종료 이후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이 계속되고 있고 회담 결과는 나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뭐 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의 그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고 이제 화이트리스트도 복원하는 뭐 시기를 놓고도 약간의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오해가 점점 줄어가야 될 텐데 이 줄어가는 부분 중에 가장 걸림돌 같은 경우에는 독도나 교과서 문제의 해법은 그럼 안 내놓을 것이냐? 물론 이번에 와가지고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유감 표시란 기시다 총리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하나하나의 걸림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게 뭐 영토 문제라고 우리는 보지 않지만 일본은 영토 문제를 보고 있죠. 사실 독도는. 근데 독도 문제는 뭐 우리 입장에서 문제라고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점을 하고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하신 것처럼 양자 회담들이 줄줄이 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또 주목해서 봐야 할 회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지금 독일 총리가 이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한 독일 양자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조금 그래도 좀 약간 좀 안타깝게도 일본만큼 외교력을 발현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 EU 쪽이거든요, 유럽 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조금 더 EU에 있는 국가들, 프랑스도 이제 조만간 방문을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EU 국가들, 유럽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관계 개선이라든가 어떤 관계 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본격적인 외교력의 시험 무대, 다자 외교를 통해서도 시작이 됐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좋은데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러시아의 관계를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잡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도 계속해서 뭐 다른 쪽 방향에서도 지적도 나오고 경제와 안보 두 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느냐 물론 선택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일본도 사실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시다 총리가 지난 3월이었죠. 3월 달에 인도에서 일본판 인도 태평양 전략 FYP라고 하는 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거기에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중국을 견제하거나 일방적으로 중국을
막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슨 뭐냐? 지금 미국은 사실 중국 견제라고 하는 큰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은 사실 그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일본의 이제 하야시 외무장관도 얼마 전에 중국을 방문을 해서 외무장관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이제 지금 중국과 제대로 된 이제 아직 어떤 회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계속 중국은 그나마 이제 좀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하거나 하는 그런 액션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어떤 일방적으로 쏠리는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어떤 대화의 어떤 그런 모멘텀을 좀 잡기 위한 그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매해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라는 것이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가 이제 우리가 개최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불투명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라든가 이번에 특히 우리가 의장국이기 때문에 중국에게 이런 개최를 위한 어떤 대화를 제의한다라든가 이런 기회를 좀 잘 살려서 중국과도 대화를 단절하지 않고 또 러시아도 우리를 적대국으로 하지 않게끔 하는 오인하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 우크라이나 회동까지 저희가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